저는 이 시를 보고 처음에 이 시를 보고 되게 웃었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떻게 이거 보신 적 있나요? 이 시? 처음 보세요? 제가 어느 신문에 이제 실린 거를 봤던 것 같은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나요. 자, 그 뭐 제목이 주인 여자고 청산옥에서 뭐 이라는 걸로 봐서 이제 연작 소설인 연작시라는 걸 알 수 있죠. 윤재림 시인인데요. 상에 오른 비름나물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맛이 간 것입니다. 엊그제 도착한 염천이라는 놈이 내 먹을 음식까지 휴저어 놓은 것입니다. 준 여자를 불러 따졌습니다. 조금 전 손님까지 말없이 먹고 왔는데 무슨 소리냐면 되레 역정입니다. 가는 맛을 어떻게 붙잡느냐면 실컷은 두마장과 군보내로 가랍니다. 한술 더 떠서 마시란 건 쓰레기 손님 같아서 왔냐 싶으면 가버린다는 훈시에 당신 같은 느림보는 만나기 힘들 거라는 악담. 처음엔 퍽 상큼한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여자도 맛있던 모양입니다. 염천의 방에서 나오더란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말도 영 틀린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근데 뭐 예전에 들은 말인데 너무 더울 때는 이렇게 육개장을 끓이고 있는데 끓이는 동안에 시들어요. 그 비유물이 얼마나 좀 재밌어. 그러니까 이게 그 냉장고 없던 시절에 그럴 때는 정말 그 더위라는 게 조금만 그쳐 있어도 기가 막히게 표현을 잘했네 진짜. 네. 근데 뭐 처음부터 상한 거를 끓이진 않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조금 전에 먹은 손님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 사이 이제 상한 거잖아요. 근데 네가 늦게 와갖고 뭘 따지냐고 되게 큰 소리 치잖아요. 이 표현이 참 재밌네요. 가는 맛을 어떻게 붙잡느냐.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거야. 이제 이 시를 지금 소개한 거는 뭐 재미도 있고 또 이제 오늘 거기도 이제 다 간 것 같다는 맞습니다. 가고 나니까 다시 아쉽겠네요. 이거 올려가지고 이게 안 돼요. 접어서 크림, 손 크림 저기. 글쎄 소독제랑.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뭐 여름도 다 가고 하지만 한 번쯤 우리가 좀 웃으면서 한번 보자고 시작을 했고 아마 오늘 호질 같은 거 읽는 것도 이런 기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제 박지원 문학을 끝마치기로 했는데 뭐 해도 끝이 없겠지만 그냥 좀 빠르게 마무리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걸로.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는 이제 김승호 작가 거 하기로 했어요. 그거 하고 11월 달에는 그 첫 주에 우리가 이제 그 서점 탐방 가기로 했잖아요. 서점 탐방 가서는 처음에 그 이면우 시인의 아무도 울지 않는 밤은 없다 그 시집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 시집은 여러분이 미리 좀 읽고 이 시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선별할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는 그날은 못하고 그냥 어차피 윤동주 할 거니까 윤동주 윤동주 시집은 뭐 거의 다들 집에 한 권씩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들려주고 싶은 시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윤동주 시 중에서 이거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각자 한 편씩 선정해가지고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은 한 편도 좋고 두 편도 좋고, 근데 중복되지 않게 뭐 또 다 서시만 하고 뭐 별에는 밤만 하고 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중복되지 않게 약간 잽싸게 빨리 올려 한 사람. 잽싸게 탁탁 올려. 단 제가 이거는 안 됩니다 하고 미리 올려놓을게요. 그거 말고 그 외에서 한 편씩 올려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하는 그런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 호질이 그 제목의 뜻이 뭐예요? 호질? 네, 호랑이가 질자가 꾸짖을 질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랑이가 꾸짖는다 이런 뜻인데, 이게 그 열알기 중에 이제 실려 있어요. 허생전도 그렇고 이 작품도 열알기 중에 실려 있는데, 그 열알기 속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느 날 이제 그 정진상과 같이 어느 식당에 갔는데 벽에 글이 써 있는 거야.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기가 정진사랑 같이 둘이서 이제 뵙겠다는 거야. 근데 와서 보니까 정진사가 쓴 거에는 잘못된 그 뭐 좀 한자를 잘못 썼다든지 뭔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자기가 다시 고쳐 썼다. 근데 그 쓴 이유가 너무 재밌어요. 뭐라고 해놨죠? 읽어보신 분들? 호질 쓴 이유. 책에 나오잖아. 책도 안 읽었나? 이 호질이 103쪽에, 이 책 가지신 분들은 103쪽에 있는데, 102쪽에 한번 보시면, 102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중국 사람이 이제 묻죠. 왜 이걸 베껴서 무엇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돌아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 번 읽혀서 모두들 허리를 잡고 한바탕 웃게 하려는 거지. 아마 이걸 읽는다면 입안에 든 밥알이 벌처럼 날아가고 튼튼한 가끈도 썩은 새끼줄처럼 끊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 말로, 그죠? 입안에 든 밥알이 벌처럼 날아가고 튼튼한 가끔도 썩은 새끼들처럼 끊어질 것이다. 그만큼 어때요? 너무너무 웃기고 재밌는 이야기가 이제 이 얘기를 좀 과장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어때요? 이걸 읽으시면서 좀 그런 느낌 받으셨나요? 밥알 하나도 안 나오세요? 그럼 허들고 건데. 네? 이 제일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장면 뭐예요? 호질에서? 똥통에 빠지는 거. 똥통에 빠지는 농부한테 네. 걸려갖고 네, 거기서 위선 푸는 장면. 위선과 예, 예. 그런 것. 근데 이게 이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거를 열알기 속에서 남의 나라 벽에 써 있는 거를 베껴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 그게 과연 진짜 얘기일까? 어? 그때가 예. 정조 시대잖아요. 예, 정조 때. 그러니까는 그때 사대부들은 아직 청나라를 오랑캐로 치부하고 안 받아들일 때잖아요. 그런 분위기도 있죠. 그 시대가. 더 무서운 건 뭐였을까요? 아마? 사대 우리가 이제 서포 김만중이 그 사신함정기를 쓸 때 그 부대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영웅 소설도 중 연애 소설에서는 무대를 중국으로 놓는 경우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영웅 소설에서는 무대를 중국으로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신함정기가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는데, 사신함정기가 혹시 어떤 내용인지는 아세요? 그죠. 그것도 그래서 인지대한테 그러니까. 네?
받아주지 못하는 상황들. 그렇죠. 뭐 사회 분위기가 예. 이제 그런 게 있는 건데 사시남성비가 그 숙종과 장입인 얘기예요, 사실은. 거기 보면 인해왕후가 왜 쫓겨나잖아요. 네. 쫓겨나고 장입인이 이제 왕비가 되는데 그거를 빗대가지고 쓴 글이 사시남성입니다. 그래서 사시가 남쪽으로 이제 그 떠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치 부인이 인해왕후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교시 그래서 교시 부인이 이제 장희빈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글을 만약에 중국이 무대가 아니라 조선을 무대로 할 때면 능지처 참지. 예, 좀 위험해져. 그죠? 우리가 뭐 박정희 군사 정권이나 전두환 시절에도 이렇게 어떤 문학 같은 거를 발표할 때 보면은 좀 굉장히 상징적으로 장치를 숨겨놓잖아요. 네. 노골적으로 표현을 못하니까 그랬던 나니까 그죠? 이광배 극작가의 뭐 들판에서 같은거나 또는 뭐 파수꾼 같은 이런 작품들은 그 남북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주제였었죠. 그래서 그런 거는 다 이제 장치를 통해서 숨겨놓죠. 보통 우리가 조정래 선생님이 쓰는 어떤 소고의 죽음 같은 시 그런 글도 보면은 그 시대 상황을 갖다가 마치 성주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신라 시대, 삼국 시대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사실은 그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통제하는 그런 비판 글인데 그 작품의 배경은 그런 식으로 이제 돌려서 하는 거죠. 아마 연암의 이 호질도 그래서 이 중국에서 베껴온 것처럼 하지 않았을까. 왜 이미 그 당시의 연암은 굉장히 이제 그 문제아였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연암이 왜 1770년에 과거 1차 합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과거 1차 합격했는데 이상하게 과거를 급제를 안 해요. 이때 이미 영조가 굉장히 글을 보고 칭찬을 했단 말이야. 네? 너무 훌륭한 글이라고.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정이품 오늘날에는 장관급 벼슬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명문가 출신의 노론 출신의 집안 자식이고, 그리고 글도 엄청나게 잘 써. 그럼 당연히 과거에 뽑히는 건 당연히 지사였잖아요. 근데 왜 그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했다고 그랬어요? 했지. 친구 때문에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희천이라는 친구가 연암보다 한 살 아래 친구인데 그 자기 스승의 아들이에요. 연암이 이제 공부할 때 그 스승의 아들이고 이 사람이 그 왜 서적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서적이 그 당시 불온 서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명기 진략인가 그런 책인데 그 중국에서 온 책인데 조선을 좀 폄하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조선이 그 정통성이 없는 그런 왕들이 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자 출신의 아들이 아니라 서자 출신의 왕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글이 들어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죽임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책 주인이 누구라고 했어요? 영조의 사이. 박명원이라고 해서 박명원은 그 박지원의 팔촌 형이에요. 그래서 박지원이 열하에 갈 때 그때 정사였어요. 그래서 수행원 자격으로 박지원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영조의 부마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주인이었는데 원래 여기 잡아서 배우를 캐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누가 갖고 있었느냐. 그래서 몰라서 안 죽인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는 영조의 부마니까 참아. 그죠? 여기는 어쩔 수가 없었던 거지. 그리고 엄하게 이쪽. 여기는 아무런 이 아버지도 노련 청류였기 때문에 벼슬을 못했어요. 노련 청류들이 되게 그 비판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집권 세력에 대해서. 물론 그 당시도 노론 세력이 집권은 하고 있어요. 노론 세력이 집권은 하고 있지만
그 집권 세력들의 부정부패 같은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노론 총리라고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바로 노론 총리였어요. 아들, 그 다음에 연암도 제자다 보니까 또 연암의 장인도 또 노론 총리 출신이고 다 그쪽 계통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천이 그런 제목으로 축전해요. 근데 연암이 볼 때는 그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꺼리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냥 죽여버리고 그냥 여러분이 해가지고 마녀사냥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과거는 매년 열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보통 2년,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거랍니다. 이천이 죽은 때가 71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1차 합격하고 바로 다음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과거가 다시 열리기 전이라는 말이에요. 중시가. 그러니까 중시를 아예 볼 생각을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포기를 해. 그 연합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내 친구 이천이 죽고부터 다시는 남과 사귀고 싶지 않았다. 아울러 경조사도 폐하였다. 아무래도 사귀지 않고 심지어는 경조사까지도 다 폐해버려. 자, 제가 첫날 드렸던 혹시 프린트물 갖고 오신 분 있으면 그 프린트물에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연안파들 제가 쭉 소개를 먼저 했었잖아요. 그 맨 밑에 이서구, 막내 이서구가 있죠? 그 막내 이서구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제외하고. 네, 그러니까 그 박지원 밑에 있는 뭐 유득공, 박재가, 이동무 이런 사람들은 다 서울 출신인데 이서구만 명문가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서구는 훗날 뭐 우의정까지 그러니까 3등승 안에 들어갈 정도까지 높은 벼슬에 오르는 인물이에요. 이서구가 그 중에 막내죠. 북학파 중에서. 자, 이서구가 이제 그 연암한테 글을 배운 제자인데 이서구의 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그냥 제가 좀 핵심적인 것만 좀 갖고 왔는데 자, 음력 6월 어느 날 걸어서 서쪽 인근의 연암 어르신을 찾아뵈었다. 문을 들어서니 어르신께서는 사흘을 굶으신 채 맨발에다 망골도 쓰지 않고 창문에다 다리를 터 걸치고 있는 풍남 사람과 말을 주고받고 계셨다. 내가 온 것을 보시고는 마침내 온 매무새를 바로하고 앉으시더니 고금의 정치 및 당대 문장의 유파와 당론의 동의에 대해 거침없이 말씀하셨다.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서구가 쓴 글 중에. 자기가 이제 6월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7월이잖아요. 옛날부터 음력이니까. 그때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그냥 뭐 옷도 옥내무새도 다 풀어지고 망건. 옛날 그 사대부들은 망건은 집에 있어도 꼭 망건 하고 있거든. 근데 그 망건조차도 풀어버리고 마치 싼 것들 하는 것처럼. 그죠? 그런 옥내무새로 누워가지고 난간에다 다리 걸치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 무렵이 언제냐면 이 죽음과 관련돼서 참 그러니까 연암한테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연암이 이 무렵에 여러분 아마 몇 년 전에 TV에서 무사 백동수라는 드라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보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무사 백동수가 아마 이동무의 처남일 거예요, 처남.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무관 출신인데 그 다른 연암파들과 달리 무관 출신인데 그 사람이 연암이 백동수를 데리고 그 이제 뭔가 삶에 대해서 너무 이제 좀 회의감도 들고 염증이 나가지고 백동수를 데리고 그 친구가 그 당시 개성에 유수로 있었어요. 개성 유수로 제일 높은 사람.
그래서 그 근처 거기 놀러 갔다가 그 근처에 가게 됐는데 그 근처에 어느 협곡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협곡에 가보니까 그 바위가 넓은 바위가 있고 그 위에 제비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코가 연암이 되는 거예요. 제비 연자에 바위 함자 써가지고. 그래서 그 연암협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집을 조그맣게 줘놓고 거기를 드나들면서 이제 서울과 그쪽을 이제 보고 가면서 살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다 걷거나 말이니까 시간이 며칠씩 걸렸겠죠. 그까지 가려면. 자, 그렇지만 어쨌든 서울 집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여름철에 이게 아마 72년 정도 무렵인 것 같은데요. 그 여름철에 그 이제 자기 그 집사람이랑 자식들을 전부 다 이제 처가에 보내요. 처가가 지금 경기도 광릉이에요. 광주에 있는데 경기도 광주에 있는데 그쪽인데 거기 보내놓고 연암도 거기 가서 이제 좀 지내다가 여름철이 되면 시골이 이제 그런 해충들이 더 모기나 뭐 파리 이런 게 더 많은 거야. 아무래도 자연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름철에 너무 이제 무섭기도 하고 막 개구리 오고 막 그저 모기 이런 거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서울집으로 이제 와 있어. 그러니까 그때 무렵에 이제 이속으로 나는 이 장면이. 그래서 서울집이 그 당시는 어디냐면 지금의 서울 그 종로에 가면 왜 종각 아니 저 종로에서 위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조계사 있죠? 네. 조계사 절 바로 옆에 그 옆에 연암의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본가가 본인 소유의 집이 아니고 세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연암은 이미 이 시기에 되게 좀 가난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이해 못하는 게 할아버지가 그렇게 높은 벼슬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좀 가난했을까? 그죠? 허균도 보면 허균은 뭐 연암하고 비교도 안 될 명문가 자식이잖아요. 근데 허균도 보면 막판에 보면 되게 가난하게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허균의 아버지도 그렇고 연암의 할아버지도 그렇고 다들 청래진 같은 거. 깨끗한 사람들 같은 거. 그래서 이게 부가 대물림 되지 못해요. 권력 가지고 막 인간하고 샤워백도 받고 막 기호백도 받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안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좀 본인한테는 좀 힘든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이미 이 시기에 벌써 자기 집이 없어가지고 새방에서 사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옷도 다 풀어치고 난방도 없고 다리 난간에 걸치고 누워 있는 그 모습. 근데 이 사람이 또 등치가 사진 보면 알겠지만 엄청나잖아요. 그 열알개 보면 되게 웃기는 대목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그 압록강 맞아. 압록강 건널 때그 업어주는 사람들 있어. 시부름꾼 같은 하인들. 그 업어주고 나서 그 사람이 막 화를 내서 너무 무겁다고. 너를 업고는 아무리 효자가 있어도 효자 중국의 효자 누구를 빗대면서 아마 걔도 너를 업고는 그 산을 못 올랐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빗대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몸이 비대했었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 이천의 죽음이 그렇게 연암한테는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마치 몸가짐에서부터 너무 파격적으로 세상과는 완전히 이제 내가 사대부라는 거를 아예 벗어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자유로움, 아주 훌을 던져버리고 세상과는 절연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살아갔던 거죠. 자,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과거 시험에 볼 때도 백지를 내거나 그림을 그려서 내거나, 그죠? 그 많은 그 관리들이 정조가 사실은 되게 아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벼슬을 주려고 여러 차례 노력은 해요. 뭐 반성문도 쓰게끔 한다든지. 근데 안 하거든. 계속 거절해. 게다가 막판에 이제 가난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막판에 이제 벼슬을 하기는 해요. 그러나 한참 뒤에 이제 정조 말년에 가서 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또 충빈하게 본인이 벼슬 생활을 했다고 해요. 자, 그냥 여기까지 하고 호질에 그냥 가볼게요. 자, 호질에 보면 자, 배고 쪽에 잠깐 보면 그 호랑이가 이제 뭘 먹어야 된다, 오늘 먹을 거를 알려달라 했더니 옆에서 이제 그 쫄병들이 추천을 하잖아요. 그 동문에 먹을 것이 있는데 이름은 의연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는 입에다 온갖 풀을 머금어서 살과 고기가 향기롭습니다. 자, 성문에도 먹을 것이 있는데 이름은 무당이라고 합니다. 자, 그는 온갖 귀신에게 아양을 부리느라고 날마다 무급제게 하기 때문에 고기가 깨끗합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골라서 잡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의는 의다. 고칠 의자, 그지? 고칠 의자는 의심할 의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무를 갖다가 무당 무자는 속일 무자로 바꾸죠, 그죠?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동음 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그 유언이나 그 저기 무당들을 바라보는 그 연합의 비판적 관점이 있어요. 근데 뭐 사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우리가 뭐 바깥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뭔가 내 몸이 망가졌을 때 옛날 의원들은 어떻게 해요? 의원 한 의원 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진맥부터 썼잖아. 그죠? 그 옛날 양반 여자들은 어떻게 진맥 찍었어요? 실lum이요. 실룸에서, 그죠? 실룸에서. 그거, 아니, 뭐, 30cm, 50cm 이런 거는, 그건 나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왕비. 자, 왕비 진명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치고 이렇게 치고. 그거 발까지 치고, 멀리서 몇 미터 밖에서 찍잖아. 그거 어떻게 맞춰? 그러고 나서는 뭐, 임시입니다. 놀라운,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근대문학에 와도 그 이태준 선생님이 쓴 작품 중에 돌다리라는 작품이 있어요. 돌다리. 돌다리.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이태준 선생님이 굉장히 글을 잘 썼던 분이에요. 그분 1930년대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분인데 좋은 글 참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돌다리라는 작품 보면은 그게 여동생 창옥이라는 이제 인물이 그 작품에서 보면 주인공이 이제 고향집에 가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공동묘지를 받아봐요. 그 공동묘지에 여동생 창옥이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 여동생이 왜 죽었냐면 사실은 복막염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으로 죽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한의사들은 그런 걸 어때요? 옛날에 그 진료가 할 수도 있었겠어요? 없잖아요. 술작이면 술적인 아니 그 안에 그거 터진 거 어떻게 하냐고. 그죠? 그 박한서 선생님 그만둔 시간 누가 다 먹었을까? 네. 거기도 보면 그 박한서 선생님도 아버지가 잔치집에 갔다 와서 갑자기 저녁에 토사망나를 해요. 그래고 갑자기 돌아가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할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들을 데리고 현조도, 즉 독립문 그 서대문 현무소 맞은편 무학재죠. 무학재 그 현조동이 굉장히 그 빈민가, 그게 흔히 얘기하면 달동네, 전형적인 달동네 옛날 서울의 그런 모습이고 거기에 가서 살면서 아들을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나중에 박한서 선생님도 불러내리고 할아버지 왕당히 반대했겠죠. 유교적인 그런 사고방식에서
여자가 더군다나 아들을 잃은 과부잖아. 과부인데 과부가 자기 손자들을 데리고 서울로 따로 그분 고향은 개성이잖아. 개성인데 글로 간다고 되니까 용납이 안 됐겠죠. 근데 가족과 절연하나 싶하고 데리고 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엄마가 참 현명했던 분인 거예요. 내 남편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건 바로 이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그런 의는 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병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의원들이 그 진맥을 제대로 잘 못해서 그래서 내 남편이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현대식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무학제에서 그분도 보통 분은 아니에요. 그 무학제에서 서울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 학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서울 중앙으로 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그 당시만 해도 그건 성 바깥이거든요. 근데 아는 사람 친척 일가를 통해 가지고 서울 종로 쪽에 주소로 옮긴 다음에 위장처럼 그래서 학교를 보내요. 그쪽으로. 그래서 이분이 공부는 잘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숙명여고 나오고 서울대에 물리더라고요. 서울대에 입학했던 그 해에 이제 6.25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이분이 학교는 못 다녀요. 나중에 이제 소설가로서 크게 성공한 이후에 이제 서울대에서 명예졸업장을 주셨어요. 좀 얘기가 분당하긴 했지만 어쨌든 의는 의다라는 게 그잖아요. 옛날에는 의원 보다가 정 안 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데가 어디예요? 무당이죠. 그죠? 약간 무당들도 한 소리 꼭 있잖아. 뭐 여러분 뭐 저 한번 안 해보셨어요? 점 같은 거. 정은 박았어. 점 굿이는 거. 해보면 너무 재밌어요. 재밌는데 옛날에 그거 많이 했거든. 굿 같은 거.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귀신 믿어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윤지대라는 세대들은 다 믿는다니까. 왜 믿는다니까요? 다 믿어요. 왜? 귀신. 병자호란도 걷고. 그럼. 나 귀신 봤는데 실제로. 진짜요? 진짜로 봤어요. 진짜. 귀신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귀신 뭐 같아요? 사람의 형상하고 있을까요? 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귀신이? 묘사는 그렇게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일 것 같아요. 심령술사들이 찍는 사진들이 있어요. 네. 사진을 보면 귀신이 찍혀요. 네. 귀신이 찍히는데 어느 과학책에서 본 것 같은데 사람이 죽으면 그 평소 몸무게에서 0.3g 정도가 빠진대요. 네. 0.3g. 그게 이제 영혼의 무게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귀신 어떤 만화들에서 보면 왜 어떤 식으로 표현해요? 귀신. 머리 풀어치고. 그럼 우리 전설의고님 얘기 말고 만화에서 보면 왜 이렇게 풍선처럼 표현하지 않아요? 예, 그런 거 풍선처럼 표현해요. 제가 본 게 딱 이런 모습이었어요. 선생님 책 가위에 눌린 적이 있거든요. 가위 어렸을 때 좀 많이 했는데. 가위를 우리 많이 이제 자다 보면 눌리잖아요. 네. 가위 눌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움직이잖아요. 네. 소리 질러 소리도 안 나고. 나는 막 싸우거든요. 진짜 싸워 막 싸워 걔랑 막 싸우다가 눈을 억지로 떠요. 그러다가 딱 한 번 봤어요. 언젠가 한 번은 뭔가 이 등 뒤로 해갖고 싹 도망가는 느낌 같은 거 그런 느낌도 있었고 한 번 딱 떴는데 탁 형광등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심령과학 책을 좀 예전에 읽었었기 때문에 그 책 읽을 때 이제 그 귀신의 형상 같은 게 딱 이런 모습으로 찍혀서들 나오거든요. 선생님 책에 환상이라는 것에서도 아버님한테 그거는 약간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환상을 원하신 거예요. 네, 그게 마법사 전설이잖아요.
마곡사에 보면 전설이 야, 있잖아요. 전설에서 혹시 마곡사 전설 들어보셨어요? 마곡사 전은 알죠? 마곡사가 마곡사 안 가보셨어요? 여기 어디면 그 마곡사인가? 가까워요. 예. 걸어가면 한 5분이면 가요. 그죠. 네. 거기 언제 한번 가요? 5분이면 가야지. 근데 거기가 네. 그렇게 좀 이상한 얘기도 들리는 것 같아갖고. 마곡사가 조선 8대 조계종 본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팔도라고 그랬잖아. 조선시대. 네네, 조선 팔도. 팔도 중에 각 도마다 최고 권인 네, 사찰들이 하나씩 있는데 충청도의 대표절이 마곡사예요. 그래서 여기 뭐 충마곡, 추갑사 이런 걸 많이 듣지 않았어요? 네. 충마곡 봄에는 마곡사가 경치가 최고고 가을에는 갑사가 최고다. 마곡사. 갑사가 또 진짜 기가 막혀요. 갑사는 갑사. 그래도 자주 가는데 마곡사는 꼭 목자가 가까운 없어서 가까운 그런가. 갑사. 마곡사가 그 전설이 뭐가 있냐면 그 지금은 이제 가면 그게 그 카페 밑에 깔려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갈 때는 여기가 돗자리가 있었어요. 안진백. 네, 안진뱅이가 그 돗자리를 그게 한 번도 끊기지 않고 다 이어진 거예요. 그 돗자리를 그럼 그건 지금은 없어요? 이때 있어요? 카페트 들춰보면 그 밑에 그래요?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음. 네. 그래서 그쪽에 그 안전뱅이가 그 대웅정 큰 바닥을 돗자리를 한 번도 끊기지 않고 다 이어서 그걸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 완성한 날 일어서서 걸어서 나갔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우리 가야 되잖아요. 저기 뭐 변장반도 그 내소사도 네, 내수사는 참 좋아요. 내소사도 그 창들 네, 대웅전 옆에 네. 창 꽃살무늬 창들이 진짜 특이해요. 나무 다 하나로 만든 거예요. 가보면 진짜 경이로워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을까? 그죠? 공감 못하시는 제가 드린 책 보면 그런 얘기를 다 써있는데 네, 선생님 책. 안 읽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뉴스를 많이 알았어요. 네? 선생님 책 보면서 뉴스를 많이 알았어요. 그 내수사 얘기도 있고 마곡사 그 얘기도 있고 다 있는. 자,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믿을 놈이 없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또 유를 갖다가 그 유는 유다 뒤에 나오는데 이제 일단 107쪽 한번 가보세요. 107쪽 106쪽부터 이제 여기부터가 이건 이제 액자 소설이잖아.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액자 구성은 알죠? 소설 읽을 때 액자 소설은 알죠? 빨리 얘기해. 모르는 분도 솔직하게. 모르면 안 돼. 이거 소설 앞으로 많이 읽을 거기 때문에 액자 구성 방식을 모르면은 또 나중에 이건 뭐야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 뭐 액자 구성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모르는 분도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제일 일반적인 구성의 방식이 그 수행적 구성이에요. 옛날 이야기 보면 다 민담 속에 설화 속에 등장하는 옛날 이야기들은 다 어때요? 순행이라는 게 차례 순자야. 단일 행사. 차례대로 간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이렇게 걷는 동안에 제가 뭐가 가고 있어? 시간이 가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순행이라는 게. 그럼 순행에 이제 반대도 있겠죠? 역행. 그렇죠. 그건 역행이잖아. 그럼 역순행이라는 역 앞에 역자 거슬릴 역자는 붙여요. 그래서 시간의 순서가 뒤죽박죽돼요. 걔는 현재에서 시작해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알만한 소설 중에 동백꽃, 김유정의 동백꽃 보면은 동백꽃은 알죠?
그것도 또 너무 오래돼서. 너무 오래됐어요. 이게 보면 이제 오늘도 우리 수탉이 막 쪼였다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도 우리 수탉이 막 쪼였다. 현재에서 시작했잖아. 그리고 뒤에 가면 그러면 오늘도 우리 수탉이 막 쪼였다. 그러면 독자들 무슨 생각 들어요? 현재. 현재인데 오늘도 우리 수탉이 막 쪼였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 들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요? 그 다음으로? 거기서 잠시 멈춰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냥 가는 경우가. 가지 말라고 이제. 멈춰야지. 잠시 멈추고. 부담이 뭘까 막 당연히 왜 가는 게 와야지 왜. 결과부터 제시했잖아요. 그럼 봐요. 내가 여기 꽝 때리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게 아니라 왜 때려 이 새끼야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때려 그지? 그잖아요. 그 왜 때려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뭔데? 이유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 거잖아. 그럼 이런 역순의 구성의 장점은 결과를 앞에 놔주고 뒤에 원인을 얘기해줘.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 응? 풀리잖아. 네. 인과관계가 저절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옛날 이야기들은 어때? 고전소설들이. 순행적이다 보니까 뭐 끝까지 봐야 돼. 네, 뭐 이제 아들 셋을 낳았어. 근데 이제 죽으면서 아버지가 야 니들 각자 한 가지씩 뭔가 배워가지고 와라. 그래서 삼형제가 길을 가는데 아 마침 길이 세 갈래 길이네. 그래서 각자 하나씩 나눠서 갔어. 그래서 뭐 가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지금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야? 어? 하필이면 세 갈래 길이야. 네 갈래도 아니고 두 갈래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우연이잖아. 어? 고전소설은 이렇게 우연적 구성을 한단 말이야. 고전소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이런 우연성, 그 다음에 비현실성. 영국 얘기 나오고, 뭐 분신술도 같은 거 갖고, 장풍 날리고 뭐 이런, 그죠? 되게 비현실적 얘기도 많잖아. 현대소설 그렇게 쓰면 꽝이지. 그렇게 쓰면 그거 누가 읽어? 어? 소설가로서 꼽히지도 않지, 아예. 그죠? 현대소설은 어때요? 치밀하게 인과 구성을 해놓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역순행적 구성은 어때? 그런 인과를 저절로 획득하게 돼. 그런 방식을 잘 쓰는 작가 중에 한 분이 또 이청준 선생님이에요. 이청준 선생님 작품들이 보면 그런 식의 앞에 뭔가를 결과를 딱 제시해놓고 그거를 파고 들어가는. 그래서 왜 그렇게 일들이 그런 식으로 이상한 그 인물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걸 추적하는 일종의 추리 기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청준 선생님 작품들이 재밌어요. 심도도 있고 깊이가 있어요. 또 그들이 굉장히 사변적이라 재밌어요. 나중에 우리가 연말 가기 전에 부모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청준 선생님의 눈길 한번 읽으면서 연말을 한번 마지막 잠깐 펴려고 해요. 눈길을. 그건 연말에 한번 하는 걸로 하고 그 책을 읽으면 우는 건 집에서 다 울고 와요. 여기 와서 울지 말고는. 집에서 다 울고 오시고 여기 와서 그 책 읽고 뭐 눈물 하나도 안 흘린 데는 나는 진짜 감정 제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안 와도 돼요, 그다음부터. 자, 뭐 액자는 이제 지금 가장 대표가 이제 순행과 역순행이라 이걸 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이제 액자인데 액자 틀을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 틀이 있고 여기 내용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틀을 갖다가 외화라고 해요. 바깥 이야기, 여기를 내화, 안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적인 역순행 이제 이런 액자 구성의 일반적인 이제 그 흐름은 외화 1에서 시작해서 외화, 내화로 들어갔다가 다시 외화 2로 빠지는 이런 경우가 가장 흔하고 어떤 경우는 그냥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거꾸로 여기서 시작해서 외화 2에서 1로 그냥 이쪽에서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르지만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해요. 자,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액자 구성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안에
내용이에요? 틀이? 액자 구성에서는 네. 틀이 어떤 내용이 더 중요하겠어요? 틀이 중요하겠어요? 내용이 중요하겠어요? 우선 틀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또 너무 어렵죠. 50%짜리라.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아서 그래요. 너무 어렵죠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뭐가 중요하냐고요? 네, 이거 과거 시험 수준의 문제란 말이죠.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먼저 그걸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이거가 역순행이냐 순행이냐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자, 내가 박물관에 갔어요. 자,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있네. 마음에 들어 훔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싹 오렸어. 틀 갖고 올래요? 그림 갖고 올래요? 당연히 그림 갖고 오겠죠. 액자 들고 나오면 바보 있어요? 내용이 당연히 중요하죠. 내용이 당연히 중요한데 그 대부분의 액자 구성에서는 그래서 주제의식도 밖에서 안에서 드러나죠. 근데 국어는 모든이 들어가면 틀려 무조건. 무조건 나왔잖아. 모든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무조건 X야. 그죠? 모든 액자가 그렇다고 주제의식이 다 안에 있냐? 그건 아니에요. 박완서 선생님 작품 중에 그 여자의 집이라는 책 한번 읽어봐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참 연하기도 하고 애잔하기도 하고 정말 좋은 작품인데 그 여자의 집 그 작품은 주제의식이 외화 2에서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모두는 아니다라는 거 그거는 아시면 좋겠어요. 자, 이런 거 외에도 좀 더 그런 방식의 다른 것들도 있어요. 뭐 피카레스크 구성이라든지 옴니버스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얘기해요. 자, 이 지금 호질은 이런 액자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좀 특이하죠. 보통 고전 소설들이 거의 뭐 90% 이상, 95% 이상이 다 수행 구성이에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액자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것도 좀 특이한 점이에요.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가고 있으니까. 자, 여기 국가과 동의자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국가하고 동의자 나누는 그 이야기 어때요? 네? 이게 자 한번 보세요. 106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정땅의 어느 보궐에 벼슬에 일침내지 않는 선비가 살고 있었으니 북각선생이라고 불렀다. 자, 나이 40에 손수 교정한 책이 10,000권이요 구경의 뜻을 부연해서 다시 지은 책이 15,000권이나 되었다. 천자가 그의 의를 아름답게 여기고 제후들이 그의 이름을 사모하였다. 자, 여기서 한번 좀 뭔가 허점이 있어요. 뭔가 한번 박지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가 액면을 읽으면 이건 안 돼요. 박지원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겠어요? 이 북각의 이 문구 북각을 얘기하는 그 대목에서 북각 어떤 사람이다? 나이가 40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네? 아니 뭐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네?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기서? 많은 책을 집필한 사람인데요. 번역한 사람. 그래. 그래서 천자가 그 일을 아름답게 하고 제후들이 사모했다. 겉으로 보면 어때요? 엄청나게 칭찬하잖아요. 근데 봐요. 순수 교정한 책이 10,000권이고 구경의 뜻을 부연해서 다시 지은 책이 15,000권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네?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정이라는 거는 창작.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정도 애들만 돼도 교정해요. 교정하는 게 뭐가 어려워? 예를 들어서 글자. 나는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는 나는 밥을 먹고 이렇게 되면 그거 뭐 문구 붙이는 게 어려워요 그런 거? 그거 쉽잖아. 또 부연이라는 게 뭐야? 남이 써놓은 거를 다시 덧붙이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 굉장히 심오한 뭐 지혜나 지식이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그런 책들이야? 그거 아니잖아.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문맹이고 하니까 그런 거에 굉장히 환호를 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짜,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그 유학자들을 비판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 동리자 봐요. 청춘 가부인데
예? 절개가 갸륵하게, 그죠? 천자가 그의 절개를 갸륵하게 여기고 제후들도 그의 어진 마음을 흠모했다. 그래서 그 곡을 사방 면리의 땅을 공하여 동리 과부지리라고 하였다. 동리자는 이렇게 수절 잘하는 과부였지만 다섯 아들을 두었는데 저마다 다른 성을 심었다. 위상. 이건 너무 벌써 드러나잖아요, 그죠? 뭐 수조를 잘했는데 어떻게 자식이 성이 다 달라?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 중심 인물인 북각과 동리자가 이미 어때요? 포장돼 있는. 그렇죠. 그냥 겉으로는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되게 위선적이고 진짜 부정적 인물이라는 거를 인물의 설정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그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더 웃기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 동의자가 지금 불렀잖아요. 불러가지고 지금 북각이 그 방에 들어가서 같이 수작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준 책에서 그 120쪽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읽어보셨어요, 혹시? 네? 그것도 안 읽어보셨어요. 다음 주에 그냥 책들 갖고 오세요. 거기 이 내용들 다 써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읽어보라고 그랬잖아. 자, 여기 보면 거기 동리자가 북각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오랫동안 선생이 되고 연모하였습니다. 오늘 밤에는 선생님께서 글 읽으시는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청하였다. 자, 병풍화에는 원앙새가 있고 반딧불은 반짝이네. 가마솥과 세발솥은 무얼을 따서 만들었나. 흥겨워라. 자, 이게 시경에 나오는 글인데 시경이라는 거는 공자도 읽으라고 권한 책이에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민요예요, 민요. 민요는 왜 중요해요? 공자가 왜 민요인데도 뭐 시대가 아주 훌륭해서 민중의 마음을 담은 그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자도 시경을 꼭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 이게 시경에 나오는 글인데 여기에 담긴 그 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정말 재밌는 건데 저거 참으로 안 해도 참. 이거 뭔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뭔 얘기? 이게 풀이를 밑에 보면 성이 다른 다섯 아들을 서로 다른 모습을 소재 빗대어 말하고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해놨는데 저는 이 풀이에 별로 동의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 안 해요. 일단 병풍의 원앙새가 있다. 반대편 반짝인다. 뭐 원앙은 흔히 뭘 상징해요? 부부금실을 상징하죠. 그죠? 옛날에 가서 딸내미 시집갈 때 원앙 같은 거, 그죠? 원앙을 목각으로 해서 주기도 하고 이불이나 베개에다가 수마 네. 주기도 하고. 근데 그거 사실 잘못된 건 알아요? 원앙이 굉장히 바람둥이에요. 이게 최근에도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원앙이 부부금실 좋은지 알고 원앙을 쫓았는데 수시로 부인이 바뀌는 거예요. 수시로. 그래서 우리가 부부금실 이 얘기가 좀 잘못된 거다. 최근에 밝혀진 거예요. 한 몇 년 전에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어쨌든 이 시대에는 부부금실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병풍의 원앙새가 있고 반딧불 반짝인다 이 표현에서 어때요? 동의자가
과부잖아. 과부인데 한밤중에 외간 남자를 불러들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때? 대낮에도 원래는 어때? 남녀 과부들이. 질세 부동생인데. 그래, 남녀 질서 부동성인데 대낮에도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한밤중에. 그 뜻이 어디 있는 거 북각이 뭐 바보가 아닌데 몰랐겠어요? 그럼 시경에 하고 많은 시 중에 하필이면 왜 이 시를 골랐을까라는 거지. 그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혹에 그러니까 취한.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그냥 막 읽지 말고 한번 이렇게 생각 좀 해보시라고. 왜 이런 시를 가지고 왔을까? 그냥 표현만 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면 자꾸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럼 가마솥과 세발솜은 뭔 얘기일 것 같아요? 가마솥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얘 그냥 살려서 그리면 이런 모양 아니에요? 가마솥? 그렇잖아요. 여기 뚜껑이 여기 좀 있고 솥 있고 아궁에다 얹혀갖고 때우잖아요. 그죠? 가마솥 이런 뚜껑 손잡이 있잖아요. 네. 세발솥은 뭐냐면 옛날에 그 전쟁에 나가면 이게 산바위로 이렇게 만드는 솥 여기다가 솥 같은 거 올려서 밥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밑에다 이제 장작불 떼어가지고 이게 세발솥이에요. 근데 왜 가마솥과 세발솥의 이야기가 뭘 것 같아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나? 불타는 정열을 태우자라는. 그런 의미 있어요. 네. 내 생각엔 그래요. 네. 우리 흔히 39금 농담. 그죠? 남자는 세 발. 가마솥의 속성이 또 어때요? 끓잖아.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럼 거기에는 오늘 밤 너와 나 뜨거운 사랑 한번 나눠보자라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 내용이 이 안에 숨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모르겠어요. 제가 좀 해석을 너무 그쪽으로 해석했는지는 모르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익혀요. 저도 그렇게 봤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그 자세히 풀어놨고 그 황진이와 지족선사 얘기도 풀어놨고 화나와 얘기도 풀어놨고 하니까 화나와가 뭔지 황진이와 지족선사의 얽힌 이야기는 뭔지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으면 그 내용이 재밌게 읽을 거예요.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데는 뭔 말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내용이 제가 볼 때.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북각이 아들들이 이거 북각일 리가 없다. 그죠? 이거 여우가 분명히 몸을 바꿔서 나타난 것이다. 해갖고 여우를 잡으면 뭘 가지면 뭐라고 뭘 가지면 뭐라고 이제 잡자고 뛰어들잖아. 근데 북각이 도망갈 때 어떤 식으로 도망가요? 다리를 이렇게 요가에서 보면 한 다리 이렇게 고개 뒤로 돌리는 거 그런 거 요가 잘하는 사람들 보면 하던데 그렇게 다리 올리고 깽깽이 발로 도망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다가 똥통에 빠지죠. 똥통에 빠져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똥통에 빠졌는데 얼굴 들어보니까 뭐가 있어? 호랑이가 있잖아. 그 다음부터 이제 북각이 보이는 태도를 보세요. 어떻게 해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아부랑 나부를 다 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장면인데 그래서 범은 그때 조목조목 꾸짖잖아요. 너네들이 눈만 뜨면 상강어른을 얘기하고 예의범절을 얘기하지만 너희 인간들만큼 더 그죠? 더러운 족속이 어딨냐 그런 식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뭐 어때요? 범들은 자기 종족들은 잡아먹지는 않아. 그런데 인간들 너희들은 사람들도 죽이고 뭐 홍수가 나거나 전쟁이 나고 이럴 때
사람 죽은 시체도 먹질 않느냐. 죽은 영화 하다 보면 심지어는 어때? 살아있는 사람들 잡아서 죽여서 뭐 만두에 집어넣어서 먹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제가 예전에 광해군실록 얘기도 잠깐 해줬지만 임진왜란 때 당시에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사람들 시체를 먹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도 뭐 북한 뉴스 보면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사람 죽여가지고 먹는다. 너무 이제 기근에 시달려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뉴스에 나오죠. 또 그런 걸 여기 온갖 걸로 했었던 다 이제 범이 꾸짖잖아요. 나중에 국가가 이제는 맨 처음에 이제 죽었구나 하다가 온갖 아부의 말을 떠들고 범이 꾸짖으니까 국가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씨, 참말로 못했다. 그죠? 못했다. 아,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전에 이르기를 114쪽에 보면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무급재결을 한다면 상제를 숨길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 하투에 살고 있는 천신이 감히 하풍의 소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아부 떠는 장면이 있어요. 범이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아무런 이제 대꾸가 없어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범은 이미 가고 이제 없는 거죠. 그죠? 그 제가 쓴 글 맨 뒤에 부분이 그 똥과 관련된 속담을 또 쭉 쓴 글인데 똥과 관련된 속담이 그렇게 많다는 것도 전 처음 알았어요. 이거 글을 쓰기 위해서 똥과 관련된 속담을 쭉 찾아가지고 상황에 맞게 한번 글을 이제 써봤는데 정말 속담 많더라고요. 똥과 관련된 속담이.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어쨌든 범은 가고 없죠. 자, 아침에 밭을 길러온 농부가 선생님 무슨 일로 일찍이 이 벌판에서 절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자, 북학 선생이 내 예전에 들으니 하늘이 비록 높다 하되 머리를 얻지 않고 피고 땅이 비록 두텁다 한들 얕디디지 않습니다. 하였더군 하고 말하였다. 마지막 장면이 또 너무 절창이죠. 그죠? 딱 또 농부한테 들키고 나니까 어때요? 또 금세 또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우선적인 모습. 그죠? 지가 언제부터 이렇게 뭐 경전을 충실히 따르면서 살았겠어요. 그렇다면 뭐 경리사가 밤에 부르는데 그게 맞겠어요? 자, 이런 그 위선을 얘기하는 작품인데, 자, 이런 그림이 어떻게 이거를 조선 시대를 그대로 소장해 놓고 이런 글을 쓸 수 있었겠냐고. 쓸 수가 없었겠지. 그리고 또 이미 그 정조가 집권하고 나서 정조 78년 9년 고무렵에 연하는 죽을 위기에 처해요. 정조가 왜 좀 무서운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정면에 나서지 않고 홍구경의를 내세워서 정적들을 제거해 나갑니다. 홍구경의가 연함을 이제 찍었었어요. 그래서 관리로 있던 친구가 연함한테 와서 빨리 피해라. 홍구경의가 전투를 누리고 있더라. 그래서 연함이 실제로 그 77년, 78년 고무렵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아까 얘기한 연암협으로 도망가요. 그랬다가 홍구경이 이제 실각되고 나서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그럼 돌아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아까 얘기했던 형 8천년 강명원을 따라서 이제 북경이 연합을 합니다. 자, 꼬질 이야기는 자, 그 정도로 할게요. 여기 담긴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그 얘기만 해도 시간 다 갈 것 같고 그냥 책 읽어보는 거로 가름하세요.